아침이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엽니다. 56해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눈이 뜨이면 몸보다 손이 먼저 움직여 창틀을 밀고 그 좁은 틈으로 들어오는 공기를 한 모금 마시는 것.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봄이면 어디선가 라일락 냄새가 실려왔고 여름이면 젖은 흙내음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겨울에는 얼음 공기가 폐속으로 쏙 들어오면서 몸이 번쩍 깨어나는 느낌이 있었죠. 사람들은 나이 들면 아침이 두렵다고들 하던데 저는 오히려 아침이 제일 좋았습니다. 하루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채로 펼쳐져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도 창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잠깐 머뭇거렸어요. 책상 위에 어젯밤에 보다 만 태블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는데도 거기서 무언가가 제 쪽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정치 뉴스, 어딘가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경고들. 잠들기 전에 읽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엎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들이 밤새 제 꿈속에서도 어른거렸는지 눈을 뜨고 나서도 가슴 한쪽이 묵직했습니다. 저는 잠시 창문 앞에 서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우리 동네 골목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은행나무 한 그루가 집 담장 너머로 가지를 뻗고 있고 그 아래 작은 화단에는 누군가 심어놓은 수선화가 연노랑 고개를 내밀고 있었어요. 고양이 한 마리가 담 위에 앉아 꼬리를 천천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아무 걱정이 없다는 듯이 그 고양이를 보다가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릴 때부터 고양이들은 다 저런 표정이었죠. 세상이 무너져도 제 벼뜨는 자리만 찾아가면 된다는 얼굴. 저는 수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66이 되었어요. 이름이 좀 어리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수정? 맑고 투명한 수정.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인데 살면서 그 이름값을 얼마나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흙탕물 같은 시절도 있었고 거울 같은 시절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나이가 되고 보니 그 모든 시절이 모여서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딸은 분당에 살고 아들은 캐나다에 있어요. 지금 저는 혼자 이 집에 삽니다. 30년 된 아파트, 7층, 2칸짜리 베란다, 그리고 책이 잔뜩 꽂힌 서재 하나. 이것이 제 세계입니다. 외롭냐고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밥을 해도 한 그릇만 담아야 했고 텔레비전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고 밤중에 화장실 가다가 어둠 속에서 문득 지금 나 혼자구나 싶을 때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사는 것에도 리듬이 생기더군요. 내가 정한 시간에 자고, 내가 먹고 싶은 걸 해먹고,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밤새도록 읽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그 자유가 처음엔 낯설었는데 지금은 조금 소중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유로워진 것 같은데 이 세상 소식들은 왜 이렇게 자꾸 제 안으로 들어오려는 걸까요? 며칠 전에는 딸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좀 무거웠어요. 엄마, 요즘 뉴스 너무 많이 보지 마. 혈압에 안 좋아. 그랬더니 제가 그만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뉴스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병인 것처럼 들려서요. 나는 왜 이 나이에도 세상 돌아가는 걸 이토록 신경 쓰는 걸까 스스로도 이상했습니다. 내 한 몸 편히 쉬어도 될 나이인데 아이들도 다 커서 나갔고 이제 내 책임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아침마다 뉴스를 열고 정치인들의 말에 속이 끓고 어디선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사람 이야기에 밤잠을 못 이루는 것. 어쩌면 그건 제가 이 사회를 여전히 내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20대에 버스를 타고 첫 출근을 하던 그 거리도 이사회고, 결혼해서 아이를 업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을 하러 가던 그 길도 이사회고, 남편 병수발을 들며 병원 복도를 수십 번 걷던 것도 이사회입니다. 내가 정성껏 가꾼 정원처럼 이 사회는 내 손때가 묻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망가지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다시 창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뉴스를 보려는 게 아니었어요.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66의 얼굴. 주름진 눈과 머리카락은 반쯤 하얗게 새었고 눈빛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저는 그 얼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정아, 오늘도 똑바로 살자. 그게 제가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아침 창가에 서서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작은 의식 하나로 저는 오늘을 시작합니다. 커피를 끓였습니다. 저는 인스턴트 커피를 좋아합니다. 믹스 커피 한 봉지, 뜨거운 물, 그리고 조그만 머그컵. 딸아이는 올 때마다 좋은 원두 커피를 사다 놓고 가는데 그 커피보다 믹스가 더 맛있어요. 50년 가까이 손에 배인 맛이라서 그런지 그 달고 진한 향이 코에 닿는 순간 뭔가 마음이 놓이는 기분이 듭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우리 둘이 아침마다 이렇게 마주 앉아 각자 믹스 커피 한 잔씩 마셨어요.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커피 향이 대화를 대신해 줬으니까요. 오늘은 혼자 마십니다. 컵이 하나뿐이지만 그래도 향은 똑같습니다. 창밖에 수선화가 아침 햇살을 받아 더 노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색을 보면서 오래된 기억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28이던 해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작은 섬유 공장의 격리 직원이었어요. 지금이야 격리라는 말 자체가 사라졌지만 그때는 숫자를 잘 다루는 여자라면 격리를 했습니다. 저는 주판을 잘랐어요. 딸깍딸깍 구슬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제 귀엔 음악 같았습니다. 장부를 맞추고 숫자가 딱 떨어질 때의 그 쾌감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해봄 공장 앞 골목에서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나섰고 사측에서는 거절했습니다. 저도 그 안에 있었어요. 직접 나서지는 못했지만 점심시간에 화장실 창문 너머로 골목에 모여있는 동료들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팔짱을 끼고 버티고 있었어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는데 그 빗속에서도 다들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요. 그 기억이 5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가끔 불쑥 올라옵니다. 뉴스에서 노동 문제를 다룰 때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때의 빗소리, 그때의 작은 골목, 그때의 내젖은 눈이 함께 따라옵니다. 세상이 불편해도 그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한 세상은 조금씩 바뀐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특히 클래식을 좋아하는데 젊었을 때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을 듣는 것이 유일한 사치였어요. 지금은 이어폰을 끼고 유튜브로 듣습니다. 세상 참 편해졌지요. 얼마 전에 생상스의 곡을 듣다가 문득 멈추게 됐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은 귀가 불편할 수 있는 대목이 있었어요. 소리들이 서로 부딪히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 같고 잠깐 길을 잃은 것 같은 그 순간. 그런데 그 불협화음 다음에 그 모든 소리들이 하나로 모이면서 웅장하고 아름다운 화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어폰을 뺐습니다. 그리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지금 그 불협화음의 한가운데에 있는 건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치인들은 날마다 싸우고, 뉴스는 무섭고, 기후는 이상해지고, 젊은 사람들은 힘들다고 하고, 노인들은 소외된다고 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귀가 아픕니다. 그런데 이게 불협화음이라면 그 다음에 화음이 오는 것 아닐까요? 작곡가가 불협화음을 그냥 넣는 게 아니듯이 이 시대의 혼란도 그냥인 것은 아닐 테니까요. 물론 그 화음이 언제 오는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못 들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나는 그 화음을 믿는 사람 쪽에 서 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옆 동사는 영희 씨였어요. 저보다 3살 위인데 25에 처음 만나 지금껏 친구를 하고 있습니다. 40년 넘은 친구입니다. 그 세월 동안 우리는 서로의 남편을 잃었고 서로의 자식을 결혼시켰고 서로의 울음을 들어줬어요. 수정아, 오늘 뉴스 봤어? 또 저 사람들이. 목소리가 들뜨고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영희야, 잠깐만. 오늘 수선화 피었어. 우리 동네. 전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래. 응. 노란 게 꼭 계란 노른자 같아. 예뻐. 잠시 침묵이 흐르고 영희 씨가 조금 다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봐야겠다. 우리 집 베란다에도 뭔가 심을까. 그날 우리는 30분 동안 꽃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그날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소음을 끄는데 어떤 대단한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선화 한 송이, 이름을 40년 부른 친구 1명, 그리고 그 사람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핸드폰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전히 놓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면서 서재에 들어갔는데 책장 한쪽에 꽂혀 있는 오래된 사진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죽 표지가 낡고 귀퉁이가 다른 것. 아이들이 어릴 때 찍은 사진들이 들어있는 앨범이었어요. 저는 그걸 꺼내 무릎 위에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데 손끝이 잠깐 떨렸습니다. 어린 딸아이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아직 젊은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파마머리, 꽃무늬 남방, 눈이 거의 안 보일 만큼 웃고 있는 얼굴. 저 사람이 나였습니다. 저렇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저 시절에도 세상은 시끄러웠을 텐데 저는 저렇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 속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버텼어? 사진 속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웃음이 대답 같았습니다. 버텼기 때문에 웃은 게 아니라 웃었기 때문에 버텼다는 것을. 저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진첩을 덮고 나서도 그 안에 있던 얼굴들이 눈꺼풀 뒤에서 자꾸 어른거렸습니다. 세발 자전거를 타던 딸아이, 마당에서 물총 싸움을 하던 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서 파마머리를 한 채 환하게 웃고 있던 나. 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어둠 속에 누워 그 기억들을 하나씩 더듬었습니다. 천장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옆집 불빛이 블라인드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것이었는데 그 가느다란 빛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어딘가에는 켜져 있는 것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새벽 2시쯤 됐을까 저는 결국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창으로 들어오는 달빛만으로도 책상 위가 희끗희끗 보였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빈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는데 한동안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쓰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 생기는 그 막막함. 여러분도 아시지요? 가슴속이 꽉 차 있는데 입이 열리지 않는 그 느낌.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 있었던 것들을 순서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창문, 수선화, 믹스커피, 생상스, 영희의 전화, 사진첩, 파마머리. 단어들만 줄줄이 썼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훌쩍훌쩍 우는 게 아니라 눈에서 그냥 물이 흘러내리는 것. 나이가 들면 그런 눈물이 생깁니다. 슬픔인지 감사인지 구분이 안 되는 눈물. 살아있다는 것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은 그 묘한 눈물.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몸이 바깥 공기를 원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두꺼운 면 점퍼를 걸치고 운동화 끈을 꽉 묶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1층 문이 열리는 순간 봄 공기가 얼굴 전체로 쏟아졌습니다. 흙 냄새, 꽃 냄새, 그리고 누군가 아침밥 짓는 냄새가 뒤섞인 그것. 저는 그 자리에서 한번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폐 가장 깊은 데까지 봄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공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산책 나온 어르신 몇 분만 보였어요. 새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어떤 새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무 위에서 아주 신나게 지저귀고 있었어요. 들을수록 기분이 이상하게 좋아졌습니다. 저 새는 오늘 뉴스를 봤을 리 없는데 저렇게 신나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 우습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등에 내려앉았습니다. 봄 햇살이라는 게 신기한 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 등으로 느끼는 게 더 따뜻합니다. 두꺼운 점퍼를 통해서도 그 온기가 척추를 따라 스며드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눈을 반쯤 감고 그 온기를 그냥 받았습니다. 그때 옆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저보다 10살은 더 되어 보이는 허리가 많이 굽은 분. 보라색 패딩을 입고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앉으면서 아이고 하고 작은 소리를 냈는데 그 한마디에 긴 하루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분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꽃 봐요? 저기 개나리. 손으로 가리키는 쪽에 개나리 한 무더기가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담장을 따라 흘러내리듯 피어 있는 것이 마치 누군가 노란 물감을 쏟아부은 것 같았어요. 예쁘네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매년 피는데 매년 또 좋아.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그 말에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매년 피는데 매년 또 좋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왜 그리 깊이 박혔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게 삶의 비밀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복되는 것이 지루한 게 아니라 반복되는 것이 있기에 우리가 버틸 수 있다는 것. 할머니는 잠시 후 다시 아이고 하며 일어나 걸어가셨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만날 일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짧은 대화가 그날 하루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건네는 작은 말 한마디가 이렇게 오래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66이 되어서야 제대로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 들렀습니다. 두부 한 모, 시금치 한 단, 계란 한 판. 저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조금씩만 삽니다. 한꺼번에 많이 사봤자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서요. 처음엔 그게 서글펐는데 지금은 그냥 제 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하루의 크기에 맞는 장바구니.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꺼내는데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 어디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좋으시네.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거울도 없이 그냥 느낌으로 알았습니다. 아, 나 지금 좀 다른 얼굴을 하고 있구나. 뉴스를 보던 얼굴이 아니고, 걱정을 달고 다니던 얼굴이 아니고, 봄 공기를 마시고, 개나리를 보고, 할머니 말 한마디를 들은 사람의 얼굴. 공원에 다녀왔어요. 딱 그 한마디였는데, 왜인지 모르게 제 목소리가 조금 달랐습니다. 가볍고, 따뜻하고, 살짝 자랑스러운 것 같은 목소리. 저녁에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어떻게 지냈어?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뭘 말할까? 새벽에 잠을 못 잤다는 거? 사진첩을 보며 울었다는 거? 공원에서 모르는 할머니랑 개나리 이야기를 했다는 거? 응, 공원 다녀왔어. 개나리 피었더라. 딸이 말했습니다. 진짜? 벌써? 응. 매년 피는데 매년 또 예쁘더라고. 딸이 웃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웃음소리가 집안에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잠깐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딸의 웃음소리.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 중 하나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두부를 썰고 시금치를 데치고 계란 2개를 풀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이 달궈지면서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참 좋습니다. 뭔가를 만들고 있다는 느낌, 내 손으로 오늘 저녁을 만들고 있다는 그 감각. 혼자 먹는 밥이지만 오늘은 식탁에 제대로 앉아서 먹기로 했습니다. 서서 먹지 않고 텔레비전을 켜지 않고 그냥 조용히 내 밥을 먹기로요. 수저를 들고 첫 숟가락을 뜨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뉴스가 아니라 내 삶을 살았구나. 아주 큰 일을 한 건 아닙니다. 공원을 걸었고 낯선 할머니와 개나리를 받고 두부찌개를 끓였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이면서 어쩌면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이 작은 것들이 쌓여 내가 되고, 내가 쌓여 이 동네가 되고, 이 동네가 쌓여 이 세상이 되는 것 아닌가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뉴스 속의 누군가만이 아닙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개나리를 보며 매년 또 예쁘다고 말하는 할머니도 낯선 이에게 얼굴이 좋으시네요 라고 건네는 슈퍼 아주머니도 딸의 웃음소리를 전화기 너머로 들으며 혼자 미소 짓는 66의 나도 그 세상의 한 부분입니다. 균열이 생기는 자리에 빛이 든다고 누가 그랬던가요? 오늘 저는 그 말을 온몸으로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뉴스는 여전히 시끄러웠고 어디선가 누군가는 싸우고 있었고 지구는 계속 뜨거워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똑같은 뉴스를 보는데 예전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는 않았어요. 물론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 불편함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불편함이 나를 쓰러뜨리지는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것이었어요. 뿌리가 단단한 나무는 바람에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 바람만 무서워했지 내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 오전에 저는 서재에 앉아 오래된 편지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고무줄로 묶어둔 편지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주고받은 것들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카카오톡으로 마음을 주고받지만 우리 세대는 편지를 썼어요. 종이에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쓰는 글씨, 중간에 잉크가 번진 자리, 급하게 쓰다 틀린 글자 위에 2줄 그은 흔적.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 글씨는 참 투박했습니다.
이과 출신이라 그런지 글씨가 반듯하다기보다는 각졌어요. 그런데 어떤 편지에는 맨 끝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이 세상이 살만합니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살만하다. 그 말이 참 크게 들렸습니다. 세상이 좋다거나 세상이 완벽하다거나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만하다. 힘들고 시끄럽고 불편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살만하다. 그 말을 그이가 저한테 해줬고 저도 그이한테 그 말을 받았던 것이었어요. 이제 그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시 고무줄로 묶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있을까 하고요. 오후에 손녀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딸아이 큰딸, 올해 13살인 아이입니다. 이름은 하은이에요. 요즘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가끔 문자로 보내오는데 그때마다 저는 손에 든 걸 다 내려놓고 답장을 씁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세상에서 제일 긴 문자를 쓰는 할머니가 저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하은이가 보낸 문자는 이랬습니다. 할머니, 요즘 세상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 뉴스 보면 무서워.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수선화는 며칠 사이에 꽃잎이 좀 시들었지만 아직 노란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하은아, 할머니도 그래. 그런데 있잖아. 뉴스가 전부가 아니야. 오늘 공원에 개나리 피었어. 매년 피는데 매년 또 예쁘거든. 세상이 이상해도 봄은 와. 그게 신기하지 않아? 할머니는 그걸 믿고 살아.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할머니 멋있다. 히읗히읗. 나도 내일 공원 가봐야지.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혼자 웃는 소리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아, 내가 아직 이렇게 웃을 수 있구나. 13살짜리 손녀가 내일 공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낯선 할머니가 나에게 건넨 말이 나를 거쳐 손녀에게 갔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멈출지 저는 모릅니다. 어쩌면 하은이가 커서 또 누군가에게 그 말을 건넬지도 모르지요. 매년 피는데 매년 또 예쁘다고. 작은 것들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강물처럼.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다시 창가에 섰습니다. 아침마다 창을 열었듯이 저녁에도 가끔 이렇게 창가에 서서 하루를 돌아봅니다. 어스름이 내리는 골목은 아침과 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어떤 집 창문에서 밥 짓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오늘이 저 안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겠지요. 나는 오늘 하루를 잘 살았을까? 대단한 일은 없었습니다. 편지를 읽었고 손녀에게 문자를 보냈고 밥을 해 먹었고 창가에 섰습니다. 그게 오늘의 전부예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다는 것 자체가 잘 살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 내 하루가 어떠했는지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게 살아있다는 것의 핵심 아닐까요?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자기 안이 고요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 말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세상이 이 난리인데 속이 고요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66이 된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고요하다는 건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뭔가를 느끼면서도 그 느낌에 휩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파도가 쳐도 배가 가라앉지 않는 것처럼요. 저는 그 배가 되고 싶습니다. 요동치는 세상 위에서 흔들리되 가라앉지 않는 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걱정되십니까? 뉴스를 보면 속이 끓으십니까?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싶어 무기력하실 때도 있으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그 뜨거운 속마음이 바로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을 향해 귀를 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정성껏 가꾼 정원을 포기하지 않은 정원사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일궈온 사람들입니다. 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그 거리도, 아이를 업고 뛰어다니던 그 골목도 눈물을 삼키며 버텼던 그 많은 밤들도 전부 이 세상을 만든 재료들이에요. 우리의 손때가 묻어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일 지쳐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끔은 창문을 열고 봄 공기를 마시세요. 오래된 친구한테 전화해서 꽃 이야기를 하세요. 손자, 손녀한테 문자 한 통 보내세요. 혼자라도 밥상을 제대로 차려서 앉아 드세요. 그것이 이 세상을 지키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단단한 방법입니다.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세상도 돌볼 수 있으니까요. 저는 수정입니다. 66, 혼자 사는 할머니. 뉴스를 보면 아직도 속이 끓고, 손녀 문자에 아직도 실실 웃고, 믹스 커피 한 잔에 아직도 마음이 놓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이 세상을 감찰하고 내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나의 중심은 내가 잡습니다. 그 중심이 흔들릴 것 같으면 개나리를 보러 나갑니다. 할머니 한 분이 벤치에 앉아 계실지도 모르니까요. 그 한마디가 또 나를 붙잡아 줄 테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창문을 열어보셨으면 합니다. 매년 피는데 매년 또 예쁩니다. 봄은 올해도 왔습니다.